자, 현대불교 신문이 창간 26주년을 맞아 그 불교계 출제가 오피니언 리더 백인에게 코로나19 불교계 대응 평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묻는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2주 동안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설문 내용을 결과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몇 가지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 그 불교계의 오피니언 또 리더이신 세 분을 모시고 대담 진행을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해인승가대학 교수 법장 스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앙승가대 김웅철 교수님 오늘 또 참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신대승 불교 네트워크 그 우리 박재현 소장님 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예.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지금 언택트 대담을 갖다가 지금 진행을 시작을 하는데요. 불교계 최초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구자적인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 진행을 좀 하시면은 이제 뿌듯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 1번부터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아, 사실은 그 불교계의 대응에 대한 그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는 그런 출제가 오피니언 리더들의 그 대답을 저희가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 이상은 없다라는 지적도 많고요. 또 주도적이지 못하고 오로지 끌려가는 대응을 해왔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선 화면 맨 위에 우리 김용철 교수님부터 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초반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은 것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대응에서 좀 잘 정책을 따랐다. 이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것은 있었는데 사실 그 이후로 불교계가 이제 대국민적인 메시지나 또는 활동들을 잘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가 거의 1년 가까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 좀 소극적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 불교계에서 종단 차원에서 나온 메시지가 거의 없어요. 사람들 마음에 각인될 만한. 네, 그리고 또 뭐 행동 지침, 그렇죠? 불자라면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 중에서 뭐 지금 현재 얘기하는 코로나 블루 같은 뭐 우울증 네, 또는 뭐 어떤 고민이나 괴로움이 처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이제 방향 제시가 필요하고 그런 것이 사회 운동으로 좀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건 전혀 찾아보기 어려우니까 좀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요약하자면은 종교 본연의 역할에 어떤 사람들에 대한 힘들 때 의지처 역할을 좀 많이 못했다 이런 바꿔서 얘기해도 좀 될까요? 그렇죠. 네, 제가 어느 절에 갔더니 예, 일주문에 그 선을 쳐놓고 네, 그 자문통으로 잠가 놓고는 네,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예, 제가 몇 군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네, 출입 금지 이렇게 이제 네, 써붙였어요. 그래서 네, 이게 우리가 반응하는 방법이 네, 그문 닫아가는 일종의 네, 산문 폐쇄 방식으로 네, 지금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구나. 이렇게 네, 가다가는 네, 결국 기존에 오던 신도도 못 오게 막는 것이 아닐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 뭐 2차 확산 때도 결국은 우리는 닫아 거는 쪽으로만 갔는데 조금 방법을 찾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출가자이신 그 법장 스님 또 어떤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뭐 제가 지금 현재 있는 해인사 승가대학 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른 일단 대처를 해가지고 코로나가 터지는 시점에서 바로 삼원 폐쇄를 하고 일단 일반적인 출입 금지 형태로 하고 그 뒤에 이제 단계가 내려감에 따라서 지금 김영천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삼문을 어느 정도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체온이나 그런 것들을 또 하고 신분 확인이나 그런 것들을 전반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안과라고 하지만 여름 휴가를 기점으로 해갖고 이제 그렇게 변형을 시켰었는데 그 후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해인사도 많은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네, 뭐 잠시 또 중단 차원에서 토닥토닥 템플 스타일이라고 해갖고 네, 대구나 그런 데서
급속도로 확산됐던 그런 또 의료계에 계셨던 분들 잠깐 쉴 때 그 템플스테이 같은 것도 하고 뭐 다양한 방면으로도 하긴 했었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솔직히 이 적절한 대처 방안을 내는 게 되게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찌됐건 불교계에 속해 있고 현재 지금 동국대학교에서도 겸임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사찰도 마찬가지고 네. 누구를 출입시키는 부분에서의 그런 통제 능력을 어찌됐건 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여러 가지 면을 지킨다고 노력을 하지만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를 애매합니다. 불교계에서도 잘못했다가 뭐 속된 얘기로 제2의 신천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예. 있고 예. 그런 부분이 염두가 있어서 했고 또 해인사는 그런 와중에 또 6.25 관련해서 또 음악회도 좀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코로나라는 이 특수한 전염병만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걸 뭐 할 수 있다라는 한계성은 있지만 나름의 노력은 또 하긴 했었지만 그게 어떻게 비춰지냐에 따라서 또 사뭇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좀 애로사항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정확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를 명확하게 이제 제시가 되지 않으니까 또 무조건 산문 폐쇄만 해야지만은 또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건지 어떤 승가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그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지현 그 신대승 불교 네트워크 소장님께서는 더 또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또 더 꼬집을 얘기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종교의 존재감이 없는 이유가 가장 큰 거는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네. 종교 역할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잠깐 해왔던 걸 살펴보면 초기에 이제 산문 폐쇄를 정부 방침에 따라 했었고요. 네. 그 이제 대규모 축제인 연능 축제를 연기하거나 취소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각 사찰의 법회를 중단시켰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정부가 요구하는 거리두기에 충실하게 부응하는 조치였는데 실제 사회에서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발생한 여러 가지 불안, 뭐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특히 사회적 약자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빈곤, 이거에 따른 자살률의 증가,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종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 역할이 되게 많았다고 보여지거든요. 좀 능동적이고 공세적으로 불교가 갖고 있는 장점인 나눔이나 돌봄, 특히 이 마음 치유가 불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심리방역적 측면 속에서 좀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아쉬움이 있고, 그런 지점 속에서 좀 많은 분들이 뭐 사회의 거리두기는 잘했지만 일반 시민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라고 하는, 그래서 종교가 여전히 사회 속에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 교수님, 그 이제 우리 그 박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종단 차원에서도 이 또 종교적인 방역에 대한 뭐 특수 기구라도 이렇게 좀 설치를 해놓고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대응을 했으면은 조금 더 타 종교보다는 더 세련되게 우리가 종교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 종단이나 불교계가 코로나19에 대응해서 당황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가서 네. 그것을 이제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갔고, 그런 것은 뭐 일견 잘 했는데, 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내가 코로나19에 지금 걸렸다가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 사찰을 가고 싶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냐는 거죠. 네. 누구에게 전화할 수도 없고, 네. 그러면 적어도 우리 불교계에 그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네. 여기에 상담 전화를 주세요. 또는 이메일로 네. 또는 SNS로 소통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직접 만나지는 못한다 해도. 근데 과거에 뭐 우리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도 수많은 역병이 있을 때 사찰은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찾아오면 구휼했거든요. 네. 뭐 스님들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도 있으셨겠지만, 근데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불교가 국교로 자리 잡고 있었고, 또 그 억불 수교 정책을 겪으면서도 그걸 극복하는 힘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저도 이제 뭐 마찬가지지만 그 불교계 일원으로 있으면서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고 또 연구가 부족했구나. 앞으로는 이제 대응을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거의 뭐 지금 설문을 하신 오피니언 리더분들하고 거의 뭐 답이 이런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것들이 1번은.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교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분야를 포교 환경이라고 53% 이렇게 설문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 분 패널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생각이 또 있으신지 이번에는 거꾸로 우리 박재현 소장님부터 한번 아,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일단 뭐 가장 큰 문제는 예측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네. 사실 예측하지 못했던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016년 다보스 포럼 이래로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사회가 도래할 할 것을 예측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디지털 사회의 핵심은 언택트잖아요. 네. 비대면을 통한 추 연결을 구축해 나가는 건데 네. 근데 그런 시기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빠르게 경험하게 된 거군요. 강제적으로 경험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럼 불교에서도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네.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네. 실제 그러한 준비를 해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변화되는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있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고 네. 당연히 사회 속에서 대처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포교 환경을 가장 많이 꼽았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뭐 아니면 그것도 동의하죠. 네, 예. 동의되는 부분이죠. 예. 법장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뭐 비슷한 입장이어서 가장 뭐 포경경의 변화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저는 언택트의 급속화가 이루어졌고 예. 어차피 겪어야 될 일이었는데 너무나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치듯이 모두가 다 한 번에 휩쓸려 버렸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 적응을 해야 되는 이게 본격화되는 시기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2017년에 일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행사에 부임을 하면서 가장 먼저 준비했던 게 유튜브였습니다. 예. 유튜브로 이제 행사 승가대학을 홍보하거나 여러 뭐 강의나 그런 것들 좀 더 개방형으로 유튜브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미 코로나는 뭐 터지기 이전이었었으니까요. 네. 다들 그런 걸 누가 보겠냐. 뭐 종단에서도 만들고 있는데 누가 보겠냐 하는데 각 사찰마다 특징이 있고 또 그런 또 해인사 같은 경우 해인사 승가대학의 여러 가지 또 메리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찌됐건 뭐 처음에 좀 반대도 있었지만 준비하던 과정에서 이 코로나가 터졌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득을 보게 됐습니다.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도 상당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신도님들이 해인사는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깊은 산 속에 있어서 방문하는 인원수가 굉장히 적은 데 비해서 지금 유튜브나 그런 데서 저희가 법회를 이제 실시간 한 다음에 다시 업로드하거나 또 저희가 특수하게 영상을 제작해서 하는 게 대략 조회수가 못해도 막 2만, 많이 나올 때는 뭐 10만 가까이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단에서 지금 여러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는 데 비해서 해인사는 좀 더 일찍 시작했던 게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 다 모두에게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는 아까 박재현 활동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어차피 맞이했어야 되는 언택트였는데 그동안 미루었던 거 그동안 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제 고여져 있던 것들이 한 번에 다 무너져 내리면서 부득이하게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 언택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불교 내에서 들어간 거 정착기로서 그리고 또 격변기로서 이 시기를 잘 준비하고 마련해 나가고 또 잘 활용해 나간다 하면 앞으로의 불교를 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여기서 또 다시 이제 또 도태되면은 또 거기서 또 무너지는 거지만 빨리 또 대응을 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면 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역시 지역 교구본사 지역 사찰에서도 포교 환경 분야가 가장 영향력이 컸고 또 미리 대비를 했기 때문에 또 이런 거에 굉장히 큰 효과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저희는 이 시점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좀 더 다양화했습니다. 약간 토크쇼도 만들었고 스님들끼리 뭐 학인 스님들의 그런 좀 어설픈 모습들도 담아서 또 약간 뭐라고 해 광고 가치도 내보내기도 하고 승가대학 광고도 하고 그 효용도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역시 해인사가 참 대단합니다. 예. 김 그런 건 교수님께서 아닙니다. 포교 전문가신데 또 네. 역시 포교 환경을 갖다가 가장 영향력이 큰 거를 꼽으시는데요. 예, 그런데 포교 환경이 이제 지금까지 불교계의 전통적인 포교 방법이 법회와 설법이거든요. 네. 그리고 법회는 또 대면적 접촉이나 이렇게 사찰에 와서 하는 그런 폐쇄적인 법회가 일반적이었는데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이게 깨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대면적인 법회가 불가능해졌고
또 설법도 이제 대면적인 법회 속에서의 설법도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해인사와 같이 빠르게 대응해가는 사찰도 있는가 하면 군소 사찰들, 뭐 주지스님 혼자 사신다거나 또 신도가 조직화되지 못해서 이걸 서포트할 수 없는 사찰들은 이제 그런 그 포교 환경이 굉장히 나빠진 거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불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기존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또 바람직한 면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포교 직접적인 그런 그 법회와 설법을 통한 포교는 타격을 이제 입었고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교육 분야에서는 엄청난 그 타격을 받았어요. 신도 교육. 그래서 제가 나가고 강의했던 그 사찰들 중에서 불교 대학이 4군데가 접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군데 사찰에서는 그 라이브톡, 카톡의 라이브톡을 이용해서 강의를 하자. 이래서 그걸 3번 정도 진행을 했는데, 그건 또 이제 안 오던 사람까지 와서 공부를 하는 그런 이제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찰들은 아예 불교 대학을 없애버리고 강의를 없애버리고 또 신도들과의 접촉도 이제 그 중단되는 이런 경우들이 군소 사찰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교 환경 중에서도 교육 포교가 타격이 컸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찰들 요즘 뭐 월정사도 그 뭐 방송국을 만들었다고 TV를 들었고, 만들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저 해인사는 이미 그 선사의 대중들이 많으시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갈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봉은사나 뭐 서울에 있는 사찰들은 유튜브로 법회를 생중계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면서 적응을 했는데, 그러나 불교계의 대부분의 사찰들은 제대로 정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포교 환경을 가장 크게 꼽지만 또 김 교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신도 교육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3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질문지 드렸지만은 그 오피니언 리더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그 온라인 법회 그 참여율이 생각보다 저조하더라고요. 들어가서 많이 보지 않는다고 답변한 분들이 많은데 저는 좀 의외였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법정 스님부터 먼저 그럼 좀 답변을 듣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오전에 저도 이 문답집을 보고 생각을 했던 건 아마 실시간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실시간 법회를 할 때 참여 인원은 한 150명에서 많아야 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계를 해야 된다라고 저도 강요를 해서 말했었는데 뭐 뒤에 문항이 들어있긴 한데 중계를 할 때 문항 그 영상을 재편집을 해서 다시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그 업로드된 영상의 조회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법회를 참석 못하더라도 나중에 거기에 뒤늦게 볼 수 있는 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는 거지, 실시간에서 들어오는 건 다들 다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힘듭니다. 솔직히 저희 스님들도 못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편집된 영상의 조회수를 갖기 위해서 실시간도 같이 병행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는 오히려 더 좋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계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아무리 뭐 정말 적을 때 저희 10명 들어올 때도 많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재편집을 해갖고 모두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영상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것도 염두에 둬서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지원 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불교 전반적으로 온라인 법회는 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다만 이제 그 질문지에서 나왔듯이 절반가량 이상이 출가자 오피니언 리더 스님들께서 온라인 법회를 하신다고 해서 좀 놀라셨어요. 그건 뭐 좋은 뭐 긍정적인 것인데, 다만 이제 온라인 법회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그에 걸맞는 콘텐츠를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뭐 기존의 법회 방식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뭐 유튜브나 뭐 줌 등을 이용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상당히 그 반응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에 맞는 좀 이 쌍방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매뉴얼이나 내용들이 좀 구성되고 좀 즐겁고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자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네. 일단 뭐 질문지에 나와 있던 제가자 오피니언 리더들의 법회 참석률이 좀 적다라고 하는 것은 예. 아마 절에 가서 법회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렇다고 이제 신행 활동을 하지 않는 건 아닐 것인데, 예. 뭐 요새 서울대 충동문회 불교 학생이나 서울대 불교 학생의 총동문회나 네. 뭐 저 신대승 네트워크, 예. 불교 환경대 등과 같이 이런 새로운 방식의 이제 법회를 좀 기획하고 시도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온라인 잠깐 법회를 좀 소개를 좀 포함해서.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총불교 학생의 동문회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법사를 모시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항상 스님을 법사를 모시고 진행을 하는데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주제를 정해서 예. 선정해서 발제를 듣고 논의를 하는 토론 형식의 좀 법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 예. 뭐 신대승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네. 뭐 사회적인 주제나 뭐 여러 가지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분들이 마중물 발제하고 토론하고 그것에서 이제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네. 그리고 한 달 후에 법회에서 다시 그걸 확인하는 네. 이런 식의 좀 실제 법회 의미, 초기 법회 의미를 좀 살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어쨌든 비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면으로 하는 거죠. 대면을 하다가 코로나19 에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온라인. 신대승도 온라인으로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뭐 불교 비대면하고 환경, 예, 그게 비대면하고 아니면은 그 온라인으로 전환했을 때하고의 효과는 거의 마찬가지로 좋나요? 다만 이제 정서적 공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오프라인 속에서는 서로 대면화하면은 이 마음과 마음의 움직임들이 느껴지기도 하고 모습을 통해서도 공감이 되는데, 네. 온라인상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좀 정서적 공감 부분에 집중점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세 분의 그 열정이 굉장히 느껴집니다. 이렇게 옆에서 본 것처럼.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라인 참여율 저조. 온라인 법회 문제가 네. 그 실시간 동시성이잖아요. 리얼타임으로 네. 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쌍방향으로 자기 의사 표시가 가능하냐. 네. 그 다음에 공감과 이해가 전해지고 있느냐. 뭐 예. 이런 문제들일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요거 하기 전에 우리 학인 스님들하고 라이브 톡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스님들은 이제 폐쇄적으로 제한된 분들이 들어와서 출석 체크하고 뭐 예. 그리고 이렇게 그 타이핑으로 자기 질문도 할 수 있고 예. 이제 저는 뭐 목소리하고 얼굴은 나가지만 이제 예. 그렇게 좀 불완전한 그 리얼타임의 이제 그 교육 강의인데 이 법회가 사실 그게 이제 가능하냐의 문제는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시도는 되고 있는데 쌍방향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그 법장 선생님 말씀하신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쌍방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재활용으로 재방송을 통해 가지고 공감을 확산시키는 그런 전략인데 요것도 이제 많이 손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오프라인으로 대면 접촉을 했을 때는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내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그 이성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정서적 공감은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스님들도 좀 어려워하고 또 신도들도 현장감 있는 그런 얘기를 좀 듣지 못하니까 또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아직은 이게 그 활성화되지 못하는 게 좀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도 어디 들어가서 그걸 보려고 하면은 그 네트워크 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도 많은 곳에 있으니까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뭐 해인사 법회한다고 가서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데 공지돼 있으면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온라인 법회도 그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면서 정착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게 강좌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게 사실 학원 강의 같은 거 동영상으로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학교 강의도 그렇고. 교리 강좌 같은 거는 나중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엄청난 효과가 있죠. 정서적으로 공감이 안 돼도 그냥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 습득하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근데 법회 같은 경우에는 좀 들린 것 같아요. 그죠? 강의하는 교수님도 힘들어요. 해보니까. 스님들 입장에서도 법문할 때 이게 정서적인 공감이 전달이 안 되니까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해인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반에
예. 유튜브로 실시간을 했었을 때는 예. 그냥 말 그대로 카메라 앞에다가 놓고 그냥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인간미가 떨어져요 일단. 아, 이거 예. 인간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사람이 없는 맞습니다. 상태에서 카메라 저도 예. 처음에는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바꿔놓은 게 유튜브를 이게 유명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좀 많이 좀 참고를 하다 보니까 이 실시간 채팅 예. 또는 이제 그런 웹엑스나 이런 건 지금 저희 다중 이렇게 접속이 예.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용해서 그러니까 한 번 더 변화된 형태로 저희는 이제 접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실시간 댓글을 보면서 이제 사회자를 두고 사회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1대 다중이 아닌 중간에 하나의 그런 역할자를 둬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이 사람들의 말을 전달해 주는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바꿔놓으니까 오히려 좀 더 소통이 좀 가능해지게 예. 해지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질문 또 필요한 내용들 또 그로 인해서 또 토크쇼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그런 게 또 반응이 굉장히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예. 사회자 역할을 하니까 갑자기 제가 좀 무거워지네요. 그러니까 역시 쌍방향인 것 같아요, 교수님, 그죠? 쌍방향이면은 조금 그래도 그 온도 차를 줄이는데 뭐 100%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많이 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궁금한 것을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 예, 쌍방향이 좀 필요하죠. 예, 그렇죠. 채팅이나 이런 것들 공감하십니까, 박 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쌍방향이 핵심이고, 근데 저는 일단 그러니까 언택트 사항이 앞으로 벌어진다고 예측하더라도 불교는 대면 종교로서 일단 접촉을 통한 법회가 우선시돼야 되고,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은 보완제로 작동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같은 대규모 형태의 법회나 지금도 일방향이잖아요. 앉아서 법사 스님 법문하고 신도 두고 가버리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좀 다양한 형태의 이 법회 자체가 쌍방 형태의 좀 오프라인 속의 법회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소금의 형태로. 그렇게 되면 좀 온라인 법회도 활용하면서 본연의 좀 접촉을 통한 이 공간 같은 걸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4번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비대면 법회와 신행 활동에 대한 그 출제가자들의 그 온도차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출가자는 그 주력 분야로 그 주요 법회 온라인 중계와 명생 수행을 꼽았고요. 또 제가자분들은 불교 문화 콘텐츠와 스님 법문을 꼽았습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주력 분야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뭐 똑같은 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런 인식차가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박 소장님부터. 예. 뭐 제가자들이 요구하는 불교 문화 콘텐츠 영역에 명상 수행 부분도 있을 것이기에 이 부분은 뭐 큰 출제가자 사이에 인식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스님들께서는 법회 온라인 생중계나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여전히 내용보다는 좀 형식적인 측면, 사회가 요구하는 형식에 좀 밝으신 것 같고, 반대로 제가자 같은 경우는 콘텐츠, 즉 내용적 측면을 더 강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님의 법문도 질적 내용의 문제잖아요. 뭐 구성도 중요하겠지만 질적 내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그런 걸 통해서 실제 이 접근하기가 쉽다. 불교에 접근하기 쉽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자들은 온라인 법회의 중요성,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좀 스님들의 법문 내용이 생활 속에서 시의적절해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처럼 좀 알아듣기 어려운 일방적인 법문, 뭐 시대관계에 뒤떨어지는 법문이 아닌 좀 시대에 맞는 이런 적절한 법문을 전환하기를 원하는 것. 시어서 스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좀 내용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걸 좀 실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향후에 스님들도 법문을 잘하려면 스피치 교육 같은 것도 좀 절실할 것 같아요, 그죠? 예, 필요하죠. 좀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뿐만 아니라 대화법도 좀 배우셔야 될 것 같고요. 김홍철 교수님, 그 교수님들도 스피치 이렇게 그 공부도 좀 하시죠? 왜냐면 많이 아는 거하고 또 잘 가르친 거하고는 틀린 거니까. 그렇죠. 근데 따로 이런 것을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스피치 아카데미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스님들을 위해서. 효과가 그래서 어떻던가요? 인사동에서 열었는데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스피치를 강의도 하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스피치의 방법이 아니라 콘텐츠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효과적으로 또
그 서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공감하게 할 수 있게끔 전달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또 법회에서의 그 스님들의 그 설법은 어려운 것이 뭐냐면 본인의 체득된 결과를 내놔야 되거든요. 그게 자기 살림살이인데 그 체득된 살림살이가 없을 때 사실은 이제 이게 빈둥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채워가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또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여기 지금 4번의 문제에 그 온도차. 제가자의 욕구와 출가하신 스님들의 관점의 차이가 극명하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제가자의 욕구는 뭐냐면 금방 우리 박지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의미 있고 또 재미있고 유용한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다. 흥미를 유발하고 재미도 있으면서 집중할 만한 그리고 삶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이 시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 제가자들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출가하신 스님들의 경우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시키고 깨우치게 하고 전달하는데 초점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데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없다 보니까 또 이것을 제대로 연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부닥치고 있는데 아까 그 법장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인사 학인 스님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법을 나서고 또 그 스토리를 개발하고 방법을 찾고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한국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장 선생님께서는 이 출가와 제가자의 그 온도차가 어디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온도 차라고 보기엔 인식의 차라고 봅니다. 인식의 차. 결국 이 온라인 법회라는 게 이 법회라는 게 우리가 뭐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거나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중점이 되어 있긴 한데 절에 있는 뭐 낱낱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법회의 일환이기도 하고 행사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었어요. 지금 제가 방금 그 송지 팀장님이랑 몇 분께 행사 TV 주소를 보내드렸는데 제 쪽에서 공유가 안 돼가지고 거기 부지런하시네. 보시면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법회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할 정도 이게 법회라고 싶지 할 정도로 제목 자체가 스님 불 좀 꺼주세요. 뭐 불만 없어. 뭐 그런 식으로 좀 재밌게 해갖고 저희가 나갈 때는 30, 40대 층들이 이제 접속자가 늘어나면서 뭐 이렇게 질문도 받고 얘기도 나누고 그 불교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그대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여연 스님이시라고 저희 다주에 계신 노스님이 이제 같이 나오시면서 이제 60대 70대 분들이 이제 노스님들을 자연스럽게 막 장난도 치고 학인 스님들과 팀을 이루게 합니다. 질문을 학인들이 하면 대답은 노스님들이 하는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그림을 이제 콘텐츠화 해갖고 하나의 법회 같은 야단법석 같은 식으로 해갖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게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스님들의 고정관념도 좀 깰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법성에 앉아서 주장자를 때리거나 너무 뭐 조주는 말했다 그런 게 아니라 아까 김웅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학인 법문의 가장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법회화 설법을 강의를 하고 있고 토론 대회도 저희는 행사 자체적으로 벌써 4년째 하고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삶의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찌됐건 부처님의 가르침이어도 자신이 경험했던 내용, 우리 이별하고 나면은 노래 가서 내 인생 이야기랑 똑같다고 하듯이 그게 그대로 들어가줘야지 남의 얘기를 앵무새 떠들듯이 말하는 건 누구나도 할 수 있고 녹음기를 틀어놓으면 더 잘하죠. 그래서 네이버가 더 잘할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 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학인들이 이제 갖고 옵니다. 원고를. 그럼 저나 저희 학장 선생님이 꼭 감수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너의 이야기를 좀 넣어봐라. 너가 강원 때 힘들었던 이야기들 있지 않냐. 밑반이 괴롭혔었을 때 어떻게 극복했냐. 그런 것들도 좀 얘기해보고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법문 내용이 조금씩 변화되고 접속자도 늘어나고 또 이제 주변에 뭐 피드백 같은 것도 좀 좋아졌던 것도 일단 딱딱한 걸 좀 버리자. 불교라는 자체가 수행 공동체 집단이지 권위 있는 뭐 권위의식을 누리는 집단이 아니라는 생각부터 갖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해갖고 좀 더 한꺼풀 벗겨진 상태에서 이 기회를 살려서 좀 더 진짜 말 그대로 소통하고 화합이라는 게 승가와 제가가 다 화합을 하는 거지 승가가 화합만이 불교의 화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모색해보자라는 게 저희 일단 취지긴 합니다. 해인사가 한국 불교에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 또 소임자 스님들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하여튼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4-1 그 질문을 잠깐 이제 넘어가서 보면요. 이 니즈가 추세가 분명히 다르다는 걸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단 포교하는 스님들도 포교 방법에 대한 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포교하면 또 역시 김홍철 교수님이니까 이 부분 또 정확하게 짚어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포교 패러다임, 포교 네. 방법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 있고 현대적인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전통적인 것은 법회와 설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교 포교의 그 이제 핵심은 법회와 포교예요. 아까 박지원 스님도 역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법회와 설법이 살아야 네. 그 포교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뭐 SNS를 통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대중 매체를 활용하느냐 뭐 이런 방법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세부적으로 이제 현대적인 패러다임으로는 저는 이제 교육 포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불교가 그동안에 그 신도 교육이라고 하는 걸 너무 등한시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조직화돼서 지금 이렇게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뭐 이웃 종교들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네. 이웃 종교가 그래도 선전하고 있거든요. 그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조직화된 신도들이 있고 그분들이 헌신적으로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조직화된 신도를 만들어내는 그 조직 포교 방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는 봉사 후원, 복지 네. 포교, 이런 것들에 대한 활성화가 이제 필요하고, 그동안에 불교계는 이걸 잘해왔어요. 그래서 네. 2천여 개가 되는 복지 시설 기관, 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성공적인데, 네. 이제 코로나19와 연관시켜서 활동하는 단체가 이제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는 것인데 문화포교입니다. 네. 그래서 문화 패러다임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또 전통적인 그 유형 문화 중심의 불교 문화를 또 무형 문화로 다시 재탄생하게 해 나가느냐. 이래서 그런 그 문화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포교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수행 포교라고 보는데요. 네. 그래서 명상, 수행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고 혼자서도 하고 같이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그 이 수행 포교를 이제 해나가야 된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 포교 패러다임인데요. 여기에 이제 사실 지금 또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언택트, 네. 비대면을 네. 통한 그런 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대중포교. 네. 이제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되겠는데, 그런 불특정 다수를 향한 대중포교 방법이 지금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고 또 요구되고 있는 것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네. 스님들이나 뭐 제가 하잖아 사찰들도 다 이제 그 신도들도 알고 있지만, 그 무엇을 어떻게 해가야 될까, 뭘 보여줘야 될까,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뭐 이런 상황에서 사찰에서 막 엄청나게 많은 걸 해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절의 소소한 일상을 이렇게 그 배경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사찰의 정서 또는 그 불교의 문화 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자신감을 갖고 네. 좀 새로운 그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교수님 또 그 연구 숙제가 하나 더 생겼네요. 그 언택트 포교. 그죠? 예. 역시 교수님들 끝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우리 박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교 방법의 변화, 필요성.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러려면 먼저 사회가 불교에 요구하고 있는 지점이 무엇이고, 또한 내부에서 불자들, 뭐 실제가들이 요구하는 요구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요. 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뭐 대규모 방식의 뭐 행사, 법회, 의식이 아니라 실제 좀 잘 1대1 내지는 뭐 가정, 뭐 구역 중심으로 소공동체 중심의 좀 그 모임들을 활성화하고 그 속에서 좀 실제적인 어려움들을 들어주면서 길을 찾아가는 방식이 포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뭐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위에 사회적 약자로부터 고통이 지금 더 크게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교는 그런 공간들을 좀 치유해주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돌보기나 나눔 영역을 좀 확장해 나가서 그걸 통해서 불교의 본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덧붙이면 네. 여하튼 뭐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명상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자기 성찰의 문제. 다만 이제 명상이 지나치게 상업화하는 우려들이 많아서 예. 그래서 이 명상이 자기의 문제를 성찰의 도구로 쓰이되 또한 사회적 문제로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문제까지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네. 명상의 사회화까지 좀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법정스님 뭐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요? 예, 뭐 포교 방법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도 다루고 있고 유튜브나 SNS, 해인사 지금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고 예. 인스타그램이나 또 페이스북 같은 것도 예. 제가 지금 관리자로 해가지고 예. 적극적으로 2018년부터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긴 한데 이 4차 산업혁명이나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에 오히려 더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조화를 좀 말 그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런 화합을 좀 더 이루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아까도 뭐 김 교수님이나 우리 다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그 오프라인에서의 법회나 그런 직접 대면적인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온라인의 기회를 또 주는 형태. 누구든지 평등한 상황, 불교는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건 평등이고 화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모두가 다 할 수 있게끔. 수행이라는 부분도 와서 직접 경험할 수도 있지만 못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게도 어느 정도 수행에 관련된 뭐 질문이라도 좀 할 수 있든가 그런 공개 창이나 그런데 이제 언제든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창구는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승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승가라는 것이 존재하는 게 어찌됐건 이 사부대중의 그런 화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그런 것들을 사찰 단위에서 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종단 내에 통일성이 있어야지. 가장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뭐 불교 입문이나 그런 내용에서 절마다 또 차이들도 있고 뭐 서로 갖고 있는 지식의 그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거에 대한 전략 팀을 좀 운영을 해서 관리를 하고 더 나은 시대를 좀 더 통일성 있게 한국 불교라는 패러다임 안에서 좀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예. 해인사 뭐 포교 대상 한번 받을 것 같아요. 나중에.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다시에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얘기예요. 사실 쌍방향이 온라인에서 굉장히 절실하다고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럼 비대면 온라인 법회에서 설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다는 이 제언은 사실은 쌍방향으로 해야 된다. 여기에 좀 결론을 맺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김 교수님 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이제 스토리텔링 설법도 있고 예. 내러티브 설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사실 부처님 계실 때도 부처님을 대신해서 사리불존자나 뭐 안한존자나 마하가섭존자가 네. 대신 설법을 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 가실 수가 없으니까. 네. 그때 그 설법은 만약 마하가섭존자가 부처님께서 어디 가서 설법을 하라 이러면은 그 마하가섭존자는 부처님의 설법 방법을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건 형식과 내용까지 그대로. 이것은 아주 그 스님들도 그런 그 전통적인 설법 방식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그런데 내레이션 이제 설법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제 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죠.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렇게 설법을 하고 난 다음에 못 알아듣는 대중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설법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때 스토리가 필요하고 예. 부연 설명이 가능하고 해설이 가능하고 예. 내러티브처럼 구조화돼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설법도 우리가 부처님의 그 불교의 설법, 스님들의 설법은 부처님의 법을 설명해 주는 거죠. 네. 그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진리의 문을 열게 해주는 것인데, 네. 그 방법을 일러주고 나서 네. 그 다음 2차 설법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은 1차 설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1차 설법을 등한시하고 2차 설법만 하다 보니 자기 얘기가 꼭 불교라고 전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1차 설법만 중시하다 보니까 2차 설법이 없거든요, 해설이.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화롭게 하는 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차 설법하면 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는 그런 방식의 어떤 얘기인가요? 그렇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전에 예. 있는 대로 그대로 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게 이제
교수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게 전한다. 이게 교수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증교수, 이걸 체득하도록 이끌어주는 교수법도 필요하고, 네. 점차 교수, 단계별로 이야기해서 재미있게 가는 방법도 필요하고, 무도 교수, 전도된 방법을 올바로 가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방법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설법을, 이게 설법이 쉬운 문제는 아니고, 또 쉽게 접근해서도 안 되는 문제라고 보는 것은, 경전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런 그 설법의 그런 그 방법이나 내용을 익힌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설명을 붙여가면은 저는 얼마든지 아주 재미있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까 그 박 소장님이 얘기하신 그김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설법도 스피치 교육도 하고 좀 연구를 해야 된다. 쉽게 전달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와닿는데 비대면 특히 온라인 법회에서 설법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효과적일까요? 저는 좀 상담 방식의 예. 대화법을 좀 동원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담 방식이요. 내용도 네. 그러니까 이제 초기 불교 보게 되면은 둘러 앉으시잖아요. 부처님도 같은 자리에 둘러 앉아서 법설하시고 질문하시고 토론하시고 네.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좀 온라인 법회라고 하더라도 이 생활 속의 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끌어내서 질문하고 그것들을 좀 듣고 대답해주면서 같이 길을 찾아주는 네. 이런 방식의 상담식 법회가 이루어지면 어떡하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좀 비대면에서도 상담식 법회가 가능할까요? 지금 이렇게 4명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저희 법석이 가능하죠. 좀 소규모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전제를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법회의 한계는 일방일수밖에 없거든요. 예. 일방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듣는 거잖아요. 대다수는. 예. 이런 방식의 법회는 감흥도 없고 그다음에 소통도 안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회도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좀 소규모 단위로 전환해서 좀 그 속에서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같이 길을 찾고 그리고 그게 오프라인에서 일상 삶 속에서 자기 실천의 증거가 되고 사실 온라인에 만나더라도 그런 얘기를 갖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을 전환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 그 이제 다 세 분 패널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네. 키워드로 좀 압축할 수가 있는데요. 비대면 언택트 법회의 설법, 그 다음에 쌍방향, 그 다음에 서로 소통 가능하고 소규모, 뭐 이렇게 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엔 좀 동의를 하시나요? 네, 물론 동의합니다. 네. 다만 좀 더 다양성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까도 대면에 대한 중요성을 말했듯이 네. 대면으로 법회가 이루어질 때는 어찌됐건 법석이 차려진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네. 그걸 영상에 담는다고 하면 일방적인 방향이 크긴 큽니다. 네. 그거를 재차 형식으로 이제 비대면을 또다시 이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죠. 특정 주제를 놓고 그럴 때는 이제 다시 소규모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접속이 가능한 사람들이나 그 시간대 맞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차적인 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 이게 좀 더 이렇게 하는 형태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회사 같은 경우에 뭐 안거 법문이나 그런 거는 소통을 할 수가 없죠. 강장님이 나오시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근데 그거를 이제 지난 다음에 이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 이제 댓글들이나 그런 거. 그럼 이제 저희 교수사들이 나가거나 이제 뭐 이런 스님들이 나오거나 이제 그쪽의 생각으로 또 이제 풀어서 이야기도 나눠주고 그때 또 실시간 채팅도 들어오고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다변화시키고 어차피 컨텐츠 개발이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좀 상황에 따라서 또 콘텐츠 좀 바뀌어야 되겠죠. 뭐 아까 박 소장님이 얘기하신 상담 법회는 소규모일 때 필요한 거고 또 우리가 해제나 결제 법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방적인 그 완방향 그런 또 법회로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좀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한마디 더 그러세요. 될까요? 예. 네네. 그 경전에 보면 네.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는데 네. 이해가 안 되고 못 알아듣는 사람 있잖아요. 예. 이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부처님께 직접 질문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상. 예. 그러면은 안한존자에게 가거나 사리불존자에 갔어요. 예. 그래서 2차적으로 다시 설명을 듣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들 법회도 그 스님들, 그 어른 스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그 아주 고담 중론의 법회 법문이 있으시면 그것을 해설해주는 또 다른 이제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들을 또 온라인으로 담아가지고 또 뭐 공유를 한다면 이제 소규모의 그
법에 있는 소수를 대상으로 한 설법이 이 불특정 다수의 대중설법의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 대표적인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증문즉설이 바로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백만 명씩 조회를 그렇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우리 법장 스님께서 회의사에 계시니까 잘해 나가시라 생각됩니다. 아닙니다. 법장 스님도 뭐 이제 유튜브 하시면 수백만 명 들어올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아, 무슨 소리야. 이름지는 하진 스님께 줘야죠, 저희는. 예. 하여튼 근데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제가 몰랐던 얘기들을 이렇게 또 공감 있게 해주시니까 과연 비대면이라 해서 이게 공감이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또 가까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어쨌든 스피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비대면에서. 예. 4번 질문 참 굉장히 유익하게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5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사실 사찰 정기 회원제, 무슨 CMS 등의 그 도입에 대해서 매우 찬성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왜 도입되기가 좀 힘들까요? 사실 사찰 입장에서는 우리 법장 스님부터 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화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죠. 저는 예. 심지어 이런 CMS보다도 QR 코드의 적극적 활용이나 그런 부분이 저리 더 많이 필요하다. 여기 계신 QR 분들 코드요? 어디 나가실 때 다 카드만 들고 다니시지. 예. 삼성페이를 결제하거나 지금 다 카드를 결제하는 시 현찰을 들고 다니거나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 데서 불전 수입이나 그런 걸 고민한다는 건 이미 패러다임에 늦은 거죠. 예. 하다못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디 미야카에서 옥수수를 사 먹어도 알리페이로 결제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중국에서 그래요? 필요한 것 같은데. 예, 중국에서 지금 그렇게 알리페이로 예, 결제돼요? 예, 모든 걸 다 QR 코드를 하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가까운 일본 같은 아. 경우에도 QR 코드를 모든 걸 다 하고 있고 지금 뭐 서울이나 경기권만 가더라도 대부분 다 뭐 QR이나 뭐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나 그런 것들을 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이제 시대에 맞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도 말씀하셨듯이 왜 도입이 안 될까요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편한데요. 해본 적 없고 지금 어찌됐건 가장 이거를 저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희 같은 40대, 50대들의 스님들이 예.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뭐라고 해 예. 힘을 지닐 수가 없죠. 예. 이 구조상. 예. 올라가면 바뀔 수 있을지언정 아직 변화의 혁신의 세대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 그래서 더 늦어지는 것은 아닐까. 저는 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박 소장님은 또 의견이 좀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회원제나 멤버십 제도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구성원에 대한 책임의식과 주인. 예.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예. 뭐 아시겠지만 조계종단의 종원에는 사찰 구성원은 사부대정을 한다고 하지만 예. 각 구성원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사찰 구성원이 또 사찰 내 주요 의사결정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뭐 사찰 같은 경우는 출가자 중심의 지금 운영구조이잖아요. 그렇게 네. 규정되어 있고 예.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제도적 장치가 이제 부재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있는 장치가 사찰 운영위원회 정도이지만 이것도 지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 권리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내가 정기적으로 해빌려고 뭘 한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가져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님조차도 그런 인식을 안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기 회원제나 CMS제도, 뭐 CMS는 할 수 있죠. 뭐 회비내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정기 법회비를 내야 된다고 하면 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전제로 한다고 하면은 사찰 운영의 하나의 주인으로서 그렇죠. 좀 책임감을 부여하고 그 역할로서의 재정 부담을 신도로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것들을 뭐 정기 회원제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좀 것들을 좀 이런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기부여가 신도 입장에서 좀 덜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로 요약하면 네, 됩니까? 있죠. 네, 예, 네. 예, 예.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안 되는 네. CMS는 정기회원제 뭐 이런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예. 카드 결제도 안 되는 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예. 예. 근데 그렇게 된 데는 첫째는 사찰이나 스님들의 무관심 또는 걱정이 있어요. 사찰 재정이 완전히 노출된다거나. 아. 그런데 있죠. 또 그 국세청에서 완전히 보잖아요. 예. 예, 사찰 재정을 보지 투명성에 않아도 보게 돼 관한 거죠? 있어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완전히 투명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투명하게 간다 그러면
뭐 사찰 입장에서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있었고 예. 또 사찰 재정이나 종교가 꼬리표 없는 돈을 받아왔던 관습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이제는 뭐 종교 재정도 투명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또 돈을 낸 신도들도 뭐 세금 혜택도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찰에서 이것을 좀 바꿔야 되고 신도들 입장에서는 내가 멤버십으로 정기적으로 돈을 냈을 때 예. 돌아오는 혜택이 좀 더 명확하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컨대 이제 법회를 가도 어떤 사찰에서 그렇게 했는데 네. 멤버십으로 매달 네. 7만 원씩만 내면 네. 사찰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돈을 안 낸다. 아,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오시는 등 달거나 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해도 사찰에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만 원, 10만 원 요 정도를 내면 사찰의 모든 행사, 모든 교육, 모든 프로그램에 다 그 참여할 수가 있고 권리가 주어진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핵심 신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1,000명 정도가 참여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지금 뭐 한 달에 10만 원씩 내는 절이 있어요. 매달. 그 CMS로 그냥 빠져갑니다. 통장에서.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처음에만 고민하지 나중에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빠져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체감한도가 관심도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나가는 건데 그래서 10만 원씩을 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규정상 3년, 5년 정해져 있어요. 무한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년을 약정을 했는데 1차로 5년을 하고 2차로 또 5년을 또 약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그 신도도 나도 이 절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신도로서 이건 뭐 당연히 내가 하고 이 정도는 내가 부담할 수 있어라고 하면은 한번 시작해 놓으면 계속 갈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찰을 들어갈 때 이게 이제 내절이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소속감도 되고 나는 뭐 그 신도로서 외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찰에 가서 밥 먹는데 부끄럽지도 않고 뭐 스님 밥 좀 주세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래서 사찰에서도 신도들이 그렇게 소속감을 갖고 뭔가 그 사찰을 자제하게 들락날락 할 수 있게끔 뭔가를 줘야 된다. 그 정신적인 서비스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빠르게 바뀌어간다고 봐요. 그리고 이 불자들이나 뭐 일반인들도 어디에 소속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소속된 회원으로서의 그런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빠르게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10만 원씩 내는 절이 혹시 해인사는 아니시죠? 예, 안타깝게도 서울에 있습니다. 저는 10,000원씩 받습니다. 만 제가 원씩 잠깐 받- 드릴 말씀이 예, 있는데 얘기하세요. 송지 기자님께도 제가 보내드리겠는데 해인사는 지금 예. 해인사 승가대학이지 않습니까? 제가 소속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 해서 그 해인사 승가대학 후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기 회원제죠. 예. CMS로 이제 최하 10,000원부터 자율로 예. 내서 이제 거기 뭐 등급도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예. 몇 년 차일 때 정회원이 되냐 그 정도로 해갖고 예. 그분들이 경제권을 갖고 운영을 해서 예. 강원에 이제 할 수 있게 애초에 스님들이 돈을 만지지 않게끔 그래야 뭐 투명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듯이 저희들도 그걸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라 애초에 그러면은 돈을 지급하는 분들이 사무처장이 되던가 회계를 둬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원래 승가의 보시를 받을 때 그거에 대한 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게 아닌 물품을 직접적으로 받는 식으로 이제 저희가 승가대학 후원회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회원수가 대략 한 798명, 유합전까지 1,000명이 넘었었는데 줄어들기도 하는데 이제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혜택이라고 하면 행사에 언제 와서든지 잘 수 있는 방사를 마련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리고 뭐 스님들과 같이 등산을 가든가 뭐 도량 안내를 무료로 받든가 뭐 그런 또 축구도 같이 합니다. 축구도요. 스님들과 축구 시합도 하기도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단오 때 되면 단오제가 있으니까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또 평소에 문을 닫아놨던 행사 승가대학으로 불러서 윷놀이도 같이 하기도 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전국 단위로 지금 이제 커져서 팀복도 이제 갖추어 있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또 와우셔서 법회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게 호응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자체적인 운영권도 가질 수도 있고 학인 스님들의 뭐 필요한 것들을 저희를 거치지 않고도 좀 이렇게 얻을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컴퓨터도 한 대씩 또 선물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 정기 회원제나 그런 것들도 지금 교수님들이나 다 말씀하셨듯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
예. 그 이전부터 해왔던 관습이나 그런 음. 거를 빨리 좀 변화시킬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뭐 멤버십 그 카드 얘기도 하고 멤버십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자기 사찰에 대해서 내가 이런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찰에 다닌다라는 어떤 자긍심도 나중에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예, 강하죠. 해인사도 멤버십제를 한번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가대학교 후원회가 그렇게 멤버십을 운영하는 겁니다. 신도들한테 일반인들한테도 하면은 제가 제일 먼저 왜냐하면 가입하겠습니다. 이걸 강요하게 되면 해인사 신도회랑 트러블이 생기는데 예. 무슨 얘기인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더 이상은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잠깐 추가 좀 예. 해도 될까요? 예. 예. 일단은 이제 이 정기 회원제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러니까 사찰에 대한 소속감 문제도 신도들이 사찰에 대한 예. 소속감 문제가 하나 예. 있고요. 또 하나는 사찰 재정 구조의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찰의 주요 수입 구도가 기도, 뭐 불공, 축원, 제 이런 수입들이잖아요. 이거는 정기적인 수입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뭐 기타 뭐 관람료 수입들, 뭐 불사 수입들 예. 이런 것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신도들의 만원 이런 정기 회비는 그것에 비해서 작은 겁니다. 그래서 예. 당연히 사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예. 정기 후원제보다는 차라리 신도들이 이런 기도비를 내거나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보여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좀 지금 이제 문제는 재정 구조가 전통적인 이런 방식 자체가 이제 지금 쇠락해 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이제 재정 구조를 창출해야 되는데 예. 지금 시점 속에서 전통적인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신도들의 안정적인 재원을 기반으로 사찰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식 전환해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진단의 부분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그 교구본사에서 또 근무하신 경험이 있어서 날카로운 또 지적을 해주시네요. 예. 예. 혹시 그 김웅철 교수님 또 다른 추가 뭐 이렇게 답변하실 건 없으신가요? 뭐 추가는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요. 예. 우리 중앙승가대학교에도 승가대학 후원회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최소 5,000원에서 예. 많이 내시는 분은 월 500만 원씩 내시는 분도 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그 후원과 정성이 이제 학연 스님들을 교육시키고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그 전국의 사찰의 교육기관 또 승가교육기관에서 또 활성화돼야 될 문제이고, 또 불자들도 이제 사찰에다가 그 신행 활동의 일환으로 내는 후원, 이 시주금 또는 뭐 정기 기도비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그 해인사나 뭐 이렇게 삼보 사찰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승가대학의 학연 스님들을 위한 후원 활동에도 적극 나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송 끝나고 어느 사찰에서 다니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예. 하여튼 제가 약속된 시간이 지금 이제 1시간 반, 아까 박 소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벌써 우리가 얘기 나누다 보니까 56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30분 동안 또 우리가 쉼없이 한번 뭐 안 쉬셔도 되죠. 지금 뭐 피곤하신 건 없으시죠? 예. 법장 스님이 제일 싱싱하신 것 같습니다. 자, 6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그 불교적 가치 개발을 갖다가 이제 공이 던진 화두에서 가장 많이 꼽았는데요. 대담자들께서는 그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불교적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법장 스님부터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불교적 접근으로 한다면 저는 불교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랑 연기법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나 여러 가지들 우리가 자초한 일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다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고 걱정하고 있는 뭐 팬데믹이나 4차 산업혁명이나 다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초래한 것이고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어떤 식으로 작용되냐, 거기서 이익을 취할 것이냐, 나만을 생각할 것이냐.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죠. 결국 그렇게 하다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는 어려움을 겪는 시대이기 때문에 좀 더 상생하고 화합한, 말 그대로 대승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많이 필요한 시대이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뭐 앞으로의 불교적 가치, 뭐 이전부터도 계속 해왔던 거지만 그걸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박 소장님께서는 사회적 가치와 뭐 불교적 가치가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사회적 가치는 요새 공공성의 강화, 공정, 뭐 공유,
뭐 네. 공생, 평등 이런 것을 한다면 네. 굳이 불교적 가치를 얘기하면 생명 나눔 돌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시대 상황 자체가 뭐 네. 기후위기를 보더라도 네. 인간 중심의 사고를 좀 생명 중심의 사고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네. 그래서 생명에 대한 문제, 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사회적 약자, 그리고 네. 좀 기울어진 운동장을 예. 수평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예. 좀 갖고 있는 것들 나누고 공유해야 되는 측면들. 네. 세 번째는 돌봄은 여하튼 그 과정에서도 빈곤층들이 생기고 소외된 계층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 영역이 국가뿐만 아니라 종교의 영역이 아닐까. 그래서 여전히 생명 나눔 돌봄이 지금 사회가 불교에 요구하는 가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도 두 분 말씀에 공감하고 또 동의합니다. 네. 연기적 관점이라고 하는 게 네. 예, 불교적 가치의 핵심이죠. 근데 그런 연기적 관점으로 예. 대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뭔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5개의 정신 속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 생명 존중, 그 다음에 주지 않는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않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마음, 또 윤리 도덕을 지키고 또 그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서로가 노력을 하는 그런 그 소통과 화합의 정신들, 이런 것들이 사실 불교적 가치관의 핵심이고, 더불어서 그게 사회를 발전시키는 또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여하튼 저는 뭐 궁극적으로 우리 불자들이 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스님들이 사회를 이익되고 또 사회를 발전시키고 또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되게 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것이 불교적 가치관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고 또 서로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에. 6-1과 2는 좀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자들은 시대에 맞는 그 실행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화두로 제일 많이 꼽았어요. 사실은 좀 인식차가 좀 역시 출제가가 있는데, 혹시 그 제가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시대에 맞는 실행 프로그램이란 어떤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방향성을 주신다면은, 우리 법정 스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저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행사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을까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전에도 해왔던 거지만 이 참여식 활동인데 네. 단순히 끌려가는 식의 참여식 활동이 아닌 자신들이 좀 주체적인 역할로 네. 해갖고 절 안에 있는 것들을 좀 같이 활용하고, 네. 우리 지금 가장 이 코로나 이전에 했던 것이 뭐 요가나 네. 뭐 다들 뭐 운동을 다니거나 예. 개인적인 그런 활동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해서 욜로라고 붐이 이르면서 자신이 뭔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 자신의 의지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사찰내에서도 좀 그런 부분의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끌려다니는 게 특정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 참여식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해가고 좀 더 아, 꾸려나가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 예를 들면 어떤 고민하시는 것 중에서 혹시 좀 한두 개 소개를 잠깐 예, 해주신다면. 뭐 템플스테이 같은 거나 뭐 도량 안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는 전략적으로 해서 다음 달 지금 10월 달부터 해서 도량 안내를 이제 뭐 당연히 있는 도량 안내이긴 하지만 예. 그걸 좀 더 변화된 형태로 좀 활용해 보려고 오늘도 오전에도 회의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변화된 거죠? 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된 안내를 한번 해보시려 그러시는죠? 이제 뭐 도량 뭐 그냥 저희가 보여주고 거기서 절하세요, 뭐 기와 쓰세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 자신들이 이 도량 안에서의 어떤 것들을 좀 체득을 하고 이 감흥이 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종교는 예. 감동으로 전달되는 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신의 삶의 이야기나 뭐 그런 것들과 좀 매칭시킬 수 있는, 그래서 계속 고민 중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예. 어떻게 하면 좀 더 변화된 형태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해갖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을 것도 하고 좀 있고, 한 또 가지 좋은 방법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 어디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는 지점장께서 일일 사원 이래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또 안내해 주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서비스 아, 예.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 교보원사 주지스님들 사실 만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일일 안내자 이래가지고 주지스님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신다면은 많은 분들 또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 제가 역량이 의견이니까 되지 않아서. 현흥 스님한테 말씀드리지 마시고요. 예. 제 의견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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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계십니까? 일단 뭐 시대 맞는 실행 프로그램의 좀 전제로 일단 배려와 공감, 그다음에 자발성과 참여라는 네 가지 좀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생활 세계, 일상 생활 속에서
불교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지점과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네. 생태적인 실천들, 뭐 쓰레기, 일회용품 이런 것들을 좀 버리지 않게끔 하고 채식위주의 삶, 그리고 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뭐 돌봄 활동들, 내 소비를 줄이면서 내 걸 갖고 있는 것들을 타인에게 좀 나눠주는 것. 그래서 이런 삶들을 좀 신행 프로그램으로 가져가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 불교 단체들 간에 무소유 나눔 페스타라고 하는 지금 온라인 상에서 그 무소유 그 나눔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무소유 나눔 페스타라고 해서 페스타. 예. 페스타.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은 사실 내 게 아니잖아요. 예. 이것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내려놓는 거죠. 갖고 가시라고 해서 내 갖고 가는 분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줘서 예. 그래서 이 갖고 있는 것들이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일상 삶에서 그러면서 나의 갖고 있는 걸 좀 줄여 나가는 이런 삶을 좀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매해 9월 21일 날 세계 평화의 날에 이제 평화 명상을 하는데 예. 문자 지금 오더라고요. 예. 네, 맞죠. 예. 이 사회가 지금 분노화, 대립, 갈등으로 좀 폭발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화를 가져나가지 않으면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듯이 내 마음의 평화와 사회의 평화를 좀 함께 고민하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신행 프로그램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일상 삶 속에서 자기를 다스리고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자주 갖게 되면 오히려 좀 건강한 불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민의 흔적이 참 두 프로그램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민의 흔적이 참 많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무수요 나눔 페스타도 참여하는 분들이 저희가 6월 말쯤에 6월 말쯤에 오픈하려고 하다가 8월 말에 오픈을 했는데 예. 참여하는 분들의 그 만족도는 되게 높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 평화 명소 또한 만족도가 되게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지금 홈페이지나 온라인 속에 지금 돌고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자료를 모아서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그 무소유 나눔 페스타 그게 굉장히 또 인상적이네요. 네네.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김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대에 맞는 예, 시대 프로그램. 앞에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예. 체험 나눔 공감, 이것이 이제 그 신행 프로그램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린다면, 네. 문화 치유 명상입니다. 문화 치유 그래서- 명상. 예. 예, 문화 치유 명상. 문화로 공감하자. 네. 예, 문화로 공감하고, 네. 그 다음에 치유로 자기의 어려움, 남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가자. 네. 그 다음에 명상으로 네.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고 함께도 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명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명상이나 수행이 지극히 개인적인 측면에 많이 흐르잖아요. 네. 그것을 서로 공감하고 나눌 수 있으려면 문화적인 기법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이 또 명상으로 함께 연결이 되면은 저는 불교의 그 수행 그 포교가 완성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 이거를 할 수 있는 이제 지도자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분야 뭐 음식이라든가 차라든가 그림, 사군자, 뭐 음악, 뭐 트로트도 있습니다. 기타 연주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재능을 나누면서 또 함께 명상도 하고 또 함께 치유도 되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하고 또 함께 가고 있는데 뭐 이건 막 일종의 제가 포교 프로그램으로 이제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좀 응용하면 이런 이론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승가대학에서 지금 석박사 과정에서 논문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석박사 과정 그런 이론적인 연구, 실제적인 연구가 이제 되고 나면 이것을 응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좀 새로운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압축을 역시 또 좀 쉽게 하면은 문화 치유 명상 김 교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우리 박 소장님께서는 무소유 명상 또 나눔 또 생명 존중까지도 그다음에 우리 법장 스님께서는
어쨌든 실주최자가 중심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다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뭐 이게 참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현실인데 그 도래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진다고 하는데 저희가 여태까지는 지금 언택트 비대면에 대한 그 온라인 법회 쪽을 좀 많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혹시 그 이게 상존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대면 법회에서의 그 방식과 의뢰도 분명히 변화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 교수님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예, 저는 뭐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대면 법회 양식이 네. 축소된 형태로 집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아, 그래서 가정 법회, 네. 예, 가정 의례. 예, 근데 저도 집에서 이제 뭐 매번 하는 건 아니지만 예. 명절 때, 예. 그다음에 제사 때 이런 제의식을 할 때 불교적인 제로 이걸 바꾸자. 예. 예,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우리 집안의 애들하고 예. 상의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예. 예, 그래서 이제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예를 그래서 들면 이제 조금 어떤 뭐 있으면 예. 그러니까 이거 반야심경 뭐 반야심경을 하느냐, 천수경을 하느냐, 축원문을 발언문으로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해가지고 만들어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제사를 지내니까 이제 저하고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들은 다 따라서 해야 됩니다. 아. 불교식으로. 그래서 예. 제가 목탁도 치고 뭐 이제 예. 그렇게 가기도 하는데 그게 처음에 우리 가족들이나 뭐 형제들이 좀 생경하게 생각을 하다가 예. 요즘은 이제 익숙하게 돼가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요게 연습이 돼가지고 사찰에 가서 또 하는 법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도 좀 자연스럽고, 예. 또, 그, 뭐, 좀 단체에 가서도 이제 우리 애들이 좀 배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가정법회와 가정불교의례, 예. 이런, 우리 왜 관원상제 사례가 네. 있는데, 그것을 좀 다시 현대에 맞게 만들어가지고 보급시키는 운동이 좀 필요하고, 그게 이제 모여지면 어떤 계기로 이제 모여지면 네. 가족 단위로 막 참여해서 큰 법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찰에서. 네. 그래서 이런 가정 법회, 가정 불교 의례를 좀 확산시키면서 네. 그것이 모여질 때까지 좀 힘을 모아가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규모가 되니까 가정법회 같은 경우에는 예. 네. 예. 예. 박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일단 뭐 대규모의 법회보다는 예. 소모임, 소공동 중심의 법회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는 좀 동의를 하고요. 예. 뭐 굳이 한 4가지로 얘기를 하면 찾아가는 법회여야 된다. 지금은 뭐 추화를 보러 이렇게 오는 법회가 아니라 찾아가는 법회여야 되고, 찾아가는 법회가 되려면 당연히 좀 작은 단위의 소공동체 중심의 법회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있고요. 또 법회 형식은 토론과 대화 중심의 상담형 법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4번째 얘기를 하면 다양한 주제의 법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제가 좀 다양한, 그래서 꼭 뭐 본사는 본사 주지 스님이나 조실 스님만 법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별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그 주제를 찾아서 소 법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법회가 좀 다양하게 활성화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방식으로 법회가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법정 선생님요. 네, 뭐 두 분 말씀하신 내용이 뭐 전적으로 이 대형 사이즈의 법회는 우리가 뭐 하다 안 하나를 떠나서 이 시대에 의해서 점차 쇠퇴되는 거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이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점차 소규모로 변형될 텐데, 그 소규모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좀 더 다양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 내 회의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회가 엄청 많습니다. 주지스님이 오신 다음부터 덕분에 일이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세분화됐어요, 당연히 뭐 법회가? 4시 아침 저녁은 예. 당연히 있는 거고, 예. 중간에 뭐 1시에 또 우리 관음보살이 새로 이제 복장이 발견이 되면서 그 기도를 따로 또 하기도 하고, 매달 첫째 주에는 마예불에 이제 올라가서 걷기 명상을 해서 마예불 가서 또 그런 걸 하는 것도 있고, 매주 토요일에는 확인 스님 법문과 더불어 철야 기도를 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거에 자신의 그런 취향에 맞게끔 들어갈 수도 있고, 또한 그거를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상에서도 똑같이 또 중계를 해줍니다. 또 다시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택권을 다시 그들에게 주는 거죠. 참여를 해도 되고, 못 참여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봐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에서 똑같이 그 의뢰를 따라하기도 하고, 다만 또 의뢰를 좀 더 간편화시켰습니다. 행사 같은 경우에는 삭제시킨 것도 많고 또 한글화로 전면 다 개편을 시켰기 때문에 들어서 알 수 있게끔 한문을 보고 찾아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식으로 점차 축언이나 그런 것들도 변형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계속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뭐 당연한 시대의 변화이지 않을까라고 또 저 역시도 생각을 합니다. 수요자 계층, 그러니까 신도들의 그 계층별, 또 성별, 그렇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콘텐츠를 좀 다변화하자는 그런 말씀도 들립니다. 예. 네, 맞습니다. 법회나 뭐 여러 가지 설법이나 그렇게 해야 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지금 20, 30대 신도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전면의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맞는 좀 가볍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예.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8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 격차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사실은 보이는데요. 뭐 도심 사찰, 교구 본사하고 말사, 또 큰 사찰, 대형 사찰, 신도 연령층 이런 거에 대한 참 대안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김 교수님께서는 대안이 있을까요, 과연? 대안은 있죠. 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예. 있으니까 예. 대안은 있는데 예. 그런 그 포교 환경 변화에 대한 생존 전략, 네. 또 발전 전략 이런 것을 어떻게 모색하느냐의 네. 문제라고 봅니다. 네. 도심 사찰 중심으로 도심 포교가 이루어진다면 네. 그 도심 포교 사찰이 그 지역에 있는 농어촌 사찰들, 시골 사찰과 그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찰이 좀 네트워크를 가지고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면 뭐 도심 사찰의 장점, 또 시골 사찰의 장점이 있거든요. 단점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이것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할 수 있다. 도심 사찰에 많은 신도가 모이는 데는 익명성이 있고 대신에 또 그 인정받지 못하고 인식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시골 사찰, 작은 사찰들은 그게 소규모 사찰들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서울의 대형 사찰에 다니는 신도들이 경기도 지역의 작은 사찰에 가는 신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신행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그 절망적으로 이걸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해인사 옆에 조그만 암자에 있는 어느 비구니 스님께서 이제 신도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뭐 백중 때 한 명 왔다 이러면서 굉장히 고민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 시골에 젊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신도가 못 온다면 아까 우리 박지현 선생님께서 하신 찾아가는 법회 이런 쪽으로 또 돌봄과 나눔의 법회로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건 뭐냐면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게 통화가 안 되고 그러면 많이 걱정하잖아요. 그럴 때 그 스님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사찰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부모님과 연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고리 역할을 해주면 위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서로 소통할 수도 있고 결국은 도심에 있는 자녀들이 사찰을 통해서 부모님과 연결도 되고 직접 연결을 하겠지만 또 그 부득이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비상시. 그래서 그렇게 네트워크를 가진다면 뭐 저는 그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지금 우리 이제 그 불교계가 종단으로, 교구로, 사찰로, 문중으로 전부 나눠져 가지고 각자 도생하려고 하다 보니 방법을 못 찾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서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자기 장점을 좀 살려가는 쪽으로 노력을 한다면 뭐 어느 사찰이든지 전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 SNS가 있어서 소통되지 않는 공간이 없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있어서 가지 못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누구하고도 대화가 가능하고 누구하고도 소통이 가능한데 지금 절의 사찰의 문제는 소통한 스님이 없고 그것을 도와주는 신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고 싶어도 네트워크 연결이 안 돼가지고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뭐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돌파구를 열어야 된다고 보고 그 돌파구는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점 중에 뭐 절습생 고령화도 있지만 지역 소멸의 얘기도 되게 심각하거든요. 지금 대도시 중심의 생활 체계이다 보니까 근데 사찰 대부분이 도시보다는 이제 중소도시, 농사노촌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한국 사회가 성장에 정체돼 있고 뭐 종교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코로나19가 여기 이제 불에 기름을 부른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현재 또한 사찰 운영 방식으로는 사찰을 유지하기 어렵고 주지가 없는 절, 스님들이 없는 절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찰 같은 경우는 자치적으로 불사하기도 어려워서 결국 정부의 의지하거나 뭐 지자체의 의지에서 불사를 하는 형식, 의존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다.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 불교는 위기상황이라고 그래서 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뭐 해답은 결국 불교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성 회복에 그래서 길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좀 사찰문을 개방했으면 좋겠다. 즉 출가자 중심의 운영 구조에서 사부대중 중심의 운영 구조 전환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도가 책임지는 구조 그리고 지역 주민도 책임져 줄 수 있는 구조로 열고 오픈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지역과 함께 공존 공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지역도 죽고 사찰도 더불어 죽기 때문에 같이 공존의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신도들에게 좀 바른 보시의 길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욕망에 기반한 이게 보시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뭐 무슨 기도 하면서 그냥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런 게 기반한 보시를 요구했다고 한다면 진정한 보시는 불교가 제대로 쓰고 제대로 전법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도량으로서의 사찰이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보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는 사찰뿐만 아니라 주변에 지역 주변에 다양한 불교 커뮤니티들이 형성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찰과 연계되고 네트워킹 했을 때 불교 자원들이 넓어지고 불교가 그 지역사회에 영향을 확대해 나가면서 사찰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런 다양한 불교 커뮤니티들이 지금 오히려 쇠락하거나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다양한 불교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데 기꺼이 투자하고 좀 마음도 내고 원력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부장스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아닙니다. 두 분 말씀도 잘 들었고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제가 지금 이 법보신문에 한 2년 정도 이 계율 관련된 칼럼, 제 계율 전공되는 칼럼을 쓰면서 제가 지난주나 지지난주에도 썼던 게 딱 이런 내용입니다. 승가의 일단 개인적인 그런 뭐 표현이 좀 그렇죠. 이익에 대한 추구, 그리고 개인의 신도, 개인의 신도에, 개인 사찰 그런 개념이 원래 없죠. 승가에는 부처님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인간의 종교다 보니까 인간의 탐심이 들어가면서 그런 문제가 커지고 결국엔 그 문제가 이 시점까지 온 거죠. 그러면 생각을 바꿀 필요도 있다. 사찰을 꼭 똑같은 사찰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찰의 뭐 약간 다양성. 얼마나 사찰이 많습니까? 아까 그 김 교수님 말씀하신 암자도 어딘지는 알 것 같은데 그 김 교수님한테 저랑 또 굉장히 친해가지고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해인사람은 거대한 사찰이 제사를 지내러 올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영택 스님이신가? 해인사는 일단 먼저 해인사를 올 텐데 여기 해인사랑 똑같이 제사를 지내면 당연히 해인사를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약간 특수와 변화. 그 스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자시죠. 뭐 누구를 가리키거나 누구에게 설법을 하셔도 절대로 뒤지지 뭐 다 아시는 분인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서 사찰의 변화 그리고 사찰을 꼭 사찰로서 운영해야 된다는 걸 좀 생각을 버릴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그런 중심지가 돼주기도 하거나 저는 일본에서 한 9년 정도 유학을 했는데 일본 사찰이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하죠. 사찰이면서 동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게 일본의 사찰이다 보니까 단가제도라는 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변화된 거긴 한데 그런 정도는 아니어도 이런 커뮤니티로서의 사찰을 부활시키거나 그러다가 뭐 이제 주요 행사나 그런 건 또 큰 절에 가서 지내기도 하고 또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휴일이 되면은 또 우리 뭐 주말 농장을 하듯이 또 뭐 대구에 있는 분들이 행사로 오시는 거니까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의 각자의 역할 분담을 좀 해서 우리 절, 내 절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기도를 백중을 드리고 관음제를 하고 모든 전국 사찰이 다 하는 걸 똑같이 운영한다는 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계속 들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널린 시야로 나라는 사리사욕을 챙기기 이전에 조계종 그리고 한국 불교 나아가 불교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넓은 시야로서 불교를 바라봐야지 속된 얘기를 얼마나 더 갖는다고 갖겠습니까? 살아도 얼마나 살고 이 안에서 불교를 살리는 게 목적이지 내가 뭐 오래 살고 뭐 더 누리고 누릴 것도 없는
못 해봤자 얼마나 하는데 이걸 누려봤자 더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마인드의 변화가 좀 필요하고 또 그런 네. 시점에서 지금이 코로나 사태라는 게 또 좋은 교훈이 되는 또 좋은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위기가 곧 기회라는 또 얘기로 들립니다. 예. 네, 맞습니다. 뭐 예. 생각이 또 변화도 좀 되는 예.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하는 것 예. 같습니다. 예, 질문이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저희가 쉼 없이 달려왔는데 9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참 코로나 블루라고 할 정도로 우울하다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저 역시 굉장히 우울한데 그 마음의 종교, 수행의 종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종단, 사찰들 대응이 뭐 전무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눈에 띄게 두드러지진 않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그 평가와 대안을 좀 주신다면은 우리 박 소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일단 뭐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네. 조사해봤더니 네. 코로나19 이후에 우울증이 3배 이상 네. 증가했다 그러고요. 네. 그 코로나19 지금 발생한 이후 기간 동안에 알코올 섭취가 2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또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지금 경도 이상의 우울증을 갖고 있다고 우울증. 얘기를 하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20대, 30대 여성에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네. 일본도 지금 비슷해서 한국에 도움 요청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사회가 지금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사회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적인 어려움이 같이 네. 중첩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불교가 해야 될 역할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수세적인 거리두기는 좀 이제 그래서 좀 더 벗어나서 능동적이고 주주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뭐 대규모 법회 행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 방역에 좀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갖고 있는 자원과 공간들을 베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 기관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기관을 통해서 나눔과 돌봄을 시행해야 되거든요. 네. 다 같이 문 닫고 있으면 그들이 갈 데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려면 좀 사찰들이 지자체와 긴밀하게 좀 협의를 구축해서 그런 돌봄과 나눔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종단 차원에서 좀 조직적으로 뭐 출제가자 중에서 상담, 뭐 명상, 심리에 밝으신 분들 많으시지 않습니까? 뭐 출가자의 본연에 이르시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 중심으로 심리적 방역본부 같은 거 하나 좀 종단이 발족해서 여기서 온라인 내지 오프라인 속에서 1대1 상담이나 이런 것들 지도하면 어떨까? 이런 방식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은 사찰도 문 닫고 계시지 말고 스님들이 신도들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 단위로 뭐 좀 같이 법회도 보고 얘기도 나누고 차담도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우울함 이런 것들 좀 해소해 주는데 역할을 해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오히려 산문 폐쇄보다는 박 소장님이 옛날에 근무했던 사찰 주지 스님 말씀이신데, 네. 예. 아니 이렇게 자연이 얼마나 좋냐. 오히려 와서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사찰인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공감하신가요? 공감하시나요? 그렇죠. 예. 사찰 공간을 오픈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막 대규모 법회하자는 게 아니라 그 공간들을 쉴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정신을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사찰의 스님들, 뭐 제가자들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저는 좀 그러한 것들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고, 뭐 그 코로나19에 템플스테이 잠깐 그렇게 해서 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보는 거죠. 그리고 스님들도 그런 분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상담과 뭐 차담 같은 것들 좀 준비해서 기다리게끔 하고 이렇게 좀 중단이 조직적으로 운영됐을 때 사회가 불교가 잘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구나 라고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님 어떠세요? 저는 엊그저께 네. 어제는 저 원주 갔다 왔는데 그저께는 진안을 갔다 왔어요. 진안. 진안의 진안 무진장의 진안. 거기에 고림사라고 하는 절이 있거든요. 거기서 특강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니 코로나19로 대면 접촉도 어려운데 무슨 특강이냐 이랬더니 저 몇 명만 오면 되니까 한 5명 올 거다. 그러니까
특강을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5명 놓고 특강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예. 특강하는 내용을 비디오로 찍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서 특강을 하고 비디오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10여 명 오셨더라고요. 예. 거기. 네. 근데 그분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법회도 못 보고 네. 또 뭐 그 굉장히 위축돼 있다가 이런 행사를 스님이 뭐 코로나 뭐 저기 지나는 청정 네. 지역이니까 예. 교수님만 안 걸렸으면 된다. 예. 그러니까 지난 사람들은 와도 되는데 예. 그냥 너무 또 좁으니까 10명만 네. 왔으면 좋겠다. 근데 한 10명 오셔가지고 예. 재밌게 듣고 차도 마시고 각자 예.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 널찍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네. 그리고 그 낙조가 아주 최고의 일품이고 아, 그런 예. 아주 원효 스님의 인연으로 창건된 절이라는데 예. 아주 대단히 좋은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사찰들이 시골에 있지만 그 신도들에도 안 된다고 하지만 주지 스님께서 20년 정도 주지를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네트워크를 연결해 가지고 그 예. 지역사회 주민들과 이렇게 아주 끈끈한 인연을 맺으니까 예. 사찰이 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살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이 불교 사찰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예. 또 지역의 소규모 사찰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속에 보니까 오신 분들이 다 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그 지도자들이 오셔가지고 법회를 듣고 네. 그 와서 들은 얘기들을 또 이제 그 구성원들에게 확산시켜가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출가 지도자는 스님들로 양성이 되지만 네. 지금 한국 불교 가장 큰 단점은 네. 제가 불교 지도자들, 특히 각 사찰이나 또는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제가 불교 지도자들이 네.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명상, 수행, 뭐 나눔, 공감 다 좋은데 네. 누가 하냐는 거죠. 누가. 네. 그걸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좀 심혈을 종단 차원에서도 기울이고 교구 본사 단위 사찰에서도 노력을 한다면 뭐 이렇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법정 선생님, 이게 지금 사실 사찰들이나 종단들 뭐 무조건 뭐 잘못되면 종단 탓이라고만 하는 것도 사실 조금 너무 어폐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한테 디딤돌이나 버팀목은 또 종단이니까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좀 평가와 대안이 좀 있을까요? 뭐 대안이라고 할 거는 뭐 종단 차원의 의견을 제 개인이 말하는 건 뭐 있을 수 없는 뭐 그렇죠. 어불성설입니다. 해도 근데 앞으로는 좀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에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예. 그런 여지껏 뭐 방역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뭐 잘해왔습니다. 초반에는. 예. 하지만 이제 제2의 예. 신천지가 될까봐, 예. 제2의 사랑제일 교회가 될까봐 겁을 먹었던 거죠. 이 시기가 어느 정도 변화됐고 국민의 인식도 자율적인 그런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형태로 그거를 단위를 구성을 해갖고 다양한 콘텐츠 그리고 점차 자발적으로 참석을 해갖고 참여를 해갖고 그 안에서 자신들을 좀 치유받고 자신들의 고민을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다기보다 예. 이야기를 들어주는 대상이 필요해서 오는 거예요. 부처님께 기도를 하는 것도 부처님은 가만히 앉아서 내 얘기를 들어주시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발적인 참여나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들을 좀 시행해갖고 또 그리고 전략팀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종단 차원이 됐던 교구 본사가 됐던 그런 거에 좀 특화되어 있는 인물을 좀 키워야 됩니다. 우리 어려웠던 시기에 또 영웅 같은 스님들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들 뭐 예. 그런 특화된 사람들을 좀 선발해서 성장시키고 철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예. 전략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넣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또 양성할 수도 있고 예. 왜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 이런 시대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늦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빨리 좀 더 대응을 해갖고 더 늦지 않게끔 그러니까 박 소장님이 아까 인재 말씀드렸던 양성 그리고 컨텐츠의 개발 박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원회 설치, 전문 위원회 설치라든가 또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방역 수칙은 지키되 어쨌든 능동적으로 사찰이 조금 너무 이렇게 좀 움츠려들고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좀 능동적으로 소규모라도 좀 같이 뛰어들자, 뭐 이런 말로 그렇죠.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조직적으로. 네. 네. 예. 자, 10번 질문입니다. 약간 조금 요거는 뭐 좀 이렇게 벗어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코로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회용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일회용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고 또 이런 환경 문제는 사실 불교계가 선도할 수 있는 대사회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19에 또 다른 또 폐해가 생긴 것들이 또 환경 문제예요, 사실은. 이 환경 운동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제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박 소장님 얘기를 제일 먼저 듣고 싶어요. 아, 예. 일단 뭐 팬데믹의 두 가지 원인을 네. 불평등과 기후 위기로 꼽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불평등과 기후 위기의 해결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네, 예, 또 하나의 그린 뉴딜이기도 네, 하거든요. 또 예,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것을 예, 얘기하는데 뭐 현재 한국 우리 사회 속에서의 불교의 환경운동 핵심은 기후 위기 대응하고 그린 뉴딜이 바르게 가는 것이라고 그냥 보여지는데요. 예, 일단 잠깐 뭐 기후 위기 살펴보게 되면 네, 일단 뭐 왜 그런지는 좀 뭐 다시 재현하지 않는데 네,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은 자 인식 전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인간 중심주의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생명주의로 그다음에 지구 온도를 1.5도로 억제하는 것. 네, 그러려면 2050년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 시켜야 됩니다. 네, 이것들을 정부가 장악해서 네, 국가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예,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일단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 선언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빨리 이것들을 선언하게끔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 관련돼서는 지난 7월에 정부가 네,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었는데 네, 이거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후 위기와 불평등의 시대에 요구받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담아야 되는데 네, 이런 내용이 없이 성장 지향적 과제 2010년 이전에 제2의 녹색 성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자리 같은 경우도 디지털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네. 여전히 노동의 유연화를 촉진하고 있고 네. 일자리를 양극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없고 무엇보다도 이게 사회적 안정망 구축,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안정망 구축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좀 불교가 기후 위기와 그린 뉴딜에 대해서 네. 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네. 이게 좀 사회적 의제로 선정하는 것이 우선이고 네. 그리고 정의로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원칙과 목표가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좀 불교가 좀 불교 입장에서 재해석해서 네. 불교에 맞게끔 네. 재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좀 종단이 네. 지금은 이제 불교 시민사회와 사찰 중심으로 네. 불교 기후행동에 뿌려져서 활동하고 있는데 네. 제도 종단이 좀 나서야 됩니다. 네. 다행히 뭐 오늘 오전에 네. 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교인 대화마당이 있는데 네, 여기서 그렇습니다. 예. 조기정 충무원장 원행스님께서 축하 인사도 하시고 본불교 회관에서 그런- 했었죠. 예. 네네. 네. 그래서 좀 종단이 이제 축하의 말씀을 넘어서 예.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범불교 차원에서 이런 기후위기와 그린 뉴딜에 대응하는 조직을 구성해서 좀 활동을 전개하는 것들이 좀 가장 중요한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법장 스님 말씀해 예, 주시죠. 뭐 아까도 저도 말씀드렸듯이 네. 그게 그런 연기관입니다. 연기관에 예. 대한 바른 이해인 거죠. 예.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것도 모든 일에는 결과가 터졌으면 그 원인이라는 게 있고 부처님께서 예. 말씀하신 그대로인 겁니다. 예. 지금 또 일회용을 쓴다는 게 이게 원인이 작용이 돼서 우리에게 결과로 다가올 겁니다. 예. 분명히 예. 이 거대한 쓰레기 문제 또 예. 온난화의 심각화 또 여러 가지 것들의 문제가 또 생겨날 겁니다. 또 다른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예. 어떠한 일을 분명히 이 원인이 돼서 터질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좀 네. 뒷받침 시켜놓고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어디 다닐 때 반드시 텀블러를 들고 다닙니다. 아, 일회용 물을 예.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예.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너희들 다른 사람 누군가가 아닌 너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는 거. 결국에는 예. 너 스스로 자초한 일이 되는 것이다. 네. 무분별한 편리, 예. 무분별한 뭐 식욕, 무분별한 탐심이죠. 모든 네. 것이다.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기 네. 때문에 불교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이제 대학원이라고 하면 역시 연기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서 지금 이런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저는 그래서 뭐 개인 숟가락이나 뭐 어디 다닐 때는 칫솔 살균통도 들고 다니긴 하는데 아, 이제 불교의 승가에서 사의라고 하듯이 모든 것이 정수통을 들고 다니기도 했고 예전에 그런 거를 했었기 때문에 예. 그대로 활용을 해서 이 연기적인 것들을 사람들에게 바르게 이해시켜서 2차적인 문제, 3차적인 문제로 거듭나지 않은 근원적인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그 환경운동과 관련해서는 그 네. 대만이 자재공덕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페트병 비닐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잘게 부숴서 실을 만들어서 천을 짭니다. 그래서 그걸 옷을 만들어가지고
그 재난을 당한 지역에 배포를 해요. 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네. 이제 그 일종의 하나의 실천 운동이거든요, 네. 환경 운동.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 두 분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거시적인 말씀을 잘 예. 해주셨는데, 예. 이제는 사찰에서 정말로 네. 실천 가능한 예.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슬로건을 만들고, 네. 뭐 빈 밥그릇 운동을 전개한 경우도 있고, 예. 정토에서 또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깨달음의 사회 운동도 있고 있었는데, 예. 이제는 그 좀 더 그 사찰이나 또는 불자들이 네.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고, 네. 또 그것이 서로가 이익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좀 사회 운동을 전개해 가자. 그 네. 대표적인 그 사례로 대만의 자재공덕회 네. 환경 운동 사례는 네. 꼭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고민하지만 실천 네. 가능한 것 한 가지라도 제대로 네. 하는 게 좋겠다 봅니다. 증엄 스님 계신 곳이죠? 그 네네네. 대만의 사찰이. 예. 예. 비구니 그 스님. 대만 전역에 한 250개 환경운동 센터를 만들고, 아. 그리고 또 한 10여 개의 공장을 만들어서요. 예. 이거 재활용품을 모아가지고 네. 그걸 잘게 부숴서 이제 공장으로 보내면, 예. 그 공장에서 이제 그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예. 실을 만들어 줍니다. 예. 그럼 그 실을 가지고 신도들이 모여서 옷감을 또 짜요. 예. 요즘 다 옷감 짜는 건 또 기계로 다 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포장해가지고 보내는데, 예. 저는 페트병 가지고 합니다, 그거. 그리고 유리도 모으고, 예. 그래서 재활용 가능한 네. 제품을 가지고 리사이클 운동을 전개해 가는데, 네. 우리도 한번 좀 아이디어를 내서 예.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예. 그렇게 봐요. 예. 아유, 오늘 그 약속된 시간이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제가 이제 키워드를 좀 드리고요. 박 소장님과 약속된 시간이 지금 5분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막판에 박 소장님 좀 길게 하셔가지고. 아니,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네. 우리가 그 코로나 이후에 불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키워드로 하나씩만 좀 던져주신다면 우리가 1분씩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법장 선생님 준비되신 것 같은데. 아,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전통과 IT의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전통과 IT 좋아. 예, 불교적인 걸 고수하면서 그것을 좀 더 모든 사람이, 지금은 한국을 떠난 전 세계 누구든지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죠. 네. 그런 데서 어디든지 즐길 수 있고 자신의 공간 안에서 다시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네. 좀 더 확장성이 있게끔 네. 부처님께서 모든 대중에게 법을 설하셨듯이 똑같이 그것들을 좀 더 확장성을 갖고 그 안에서 평등 구조가 갖춰진 상태로 해서 네. 전통과 IT의 조화가 네. 앞으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네. 저도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박지원 소장님. 저는 일단 첫 번째는 파리 한국불교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에 대한 지금 전략과 방향을 수립해야 된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좀 그 물적 토대에 기반한 사찰을 좀 가볍게 좀 벗어 던지고 좀 발칙한 상세력을 통해서 네. 뭐 무교회주의, 뭐 무빙 템플처럼 좀 물적 토대에 의하지 않고 사람 중심의 자유롭게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이런 도량 중심으로 개념이 전환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전략 수립, 그다음에 사찰에 대한 발칙한 상상력, 이 두 가지를 좀 향후 불교의 과제로 제안하고자 싶습니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인간 중심의 사찰 경영. 뭐 이렇게 그렇죠. 덧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 중심. 네. 생명 중심. 예. 네.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 마무리 좀 해주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뭐 앞에서 좋은 말씀 하셔가지고 저도 같이 동감하는데,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면, 사찰 또 종단 또 스님들께서 네. 행복의 메시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메시지. 예.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에 예. 불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고 네. 또 향상시키고 또 행복의 길로 이끌어준다. 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행복의 메시지를 네. 매일 조금씩 이렇게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그 일환으로 네. 매일 아침마다 글을 써가지고 네. 많은 사람과 나눕니다. 지금 매일 5년째 하고 있는데, 아, 메시지로 보내시나요? 예, 카톡으로 보내드리거든요. 저 좀 밴드에도 보내주세요. 올리고. 예. 저도 좀 알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예,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예, 바로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아보는 분들이 한 1000분 정도 되는데, 밴드에 한 400분 가까이 들어와 있고, 근데 또 그 받아본 분들이 또 나누시더라고요. 예. 한 분이 1000분에게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운동을 뭐 좀 종단의 좀 어른들이 예. 또 좀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하면 더 좋겠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매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매일 하면 일요일 빼고 매일 합니다. 와,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원래는 365일 쉬지 않고 아. 하기로 했는데 그 일요일 날 쉬자고 누가 그래가지고 일요일 맞아요. 빼고는 줍니다. 근데 예. 그래서 저야 뭐 아는 바도 없고 또 미천하기 때문에 별 영향력이 없으나 좀 그 총단에 좀 그 지혜 있는 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적인 메시지를 주고 또 그걸 공감하는 노력을 한다면 코로나19 이후의 불교도 좀 발전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 행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것이 나눔과 확산을 통해 가지고 행복 바이러스로 코로나를 갖다가 극복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 그런 주문이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아유. 정리를 너무 잘해 주시는데. 아, 네. 예, 감사합니다. 긴장이 감사합니다. 풀려가지고 이제 예. 이제 방송은 이제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신지 한번 좀 소감을 그냥 잘 편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법장 선생님 어떠셨어요 오늘? 네, 전 아주 좋았습니다. 아까 뭐 처음에 소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 있었지만 예. 이런 식으로 이 원활한 구조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은 예. 소통이나 뭐 쌍방향이나 뭐 이야기에 예. 대한 전달 지금 뭐 전혀 문제 없이 예. 좀 각자의 공간에 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런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돼서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요새 좀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인터넷 까르마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안에서 아. 인터넷 승가에 대한 것들을 좋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승가, 굳이 절의 승가가 아닌 도량의 예. 승가가 아니 아까 박 예. 대표님이 말한 것 같이 어. 인터넷 내에서 이렇게 충분히 의견을 공유하고 예. 서로 각자의 예. 그 사상이나 이야기들을 교류할 수 있는 예. 장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또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또 예. 예. 듣고 공부가 되고 또 저의 의견을 또 표출할 예. 수 있고 예. 하나의 토론의 장이 자연스럽게 예. 형성이 된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책은 언제 출간이 되시나요? 이달 연말쯤 낼까 지금 생각이 아. 들어요. 코로나 취소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러면 나오시면 꼭 보내주시면 제가 크게 써드리겠습니다. 서평을. 아닙니다. 예. 우리 박 소장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저도 뭐 좋았고요. 네. 사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불교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분석이나 토론이나 진단하는 곳이 없어요. 네. 이웃 종교에서는 뭐 여러 곳 진행하고 뭐 했었는데 뭐 처음부터 되게 그래서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훈연하게 뭐 동참하게 됐고요. 좀 이런 좀 토론회들이 조금 주제를 세분화해서 좀 이게 뭐 좀 자주 진행되면 어떨까? 그걸 뭐 또 진행을 통해서 공개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뭐 우선 현대불교 신문사에서 저같이 문외한을 끌어주셔가지고 별 말씀을요. 이 지금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비대면으로 접촉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고 제가 그 정보 사회에 그래도 앞서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많이 뒤처진 걸 느끼거든요. 그걸 좀 보완해 주셨고 또 금방 그래 박재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자주 이런 기회를 열어주시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 제 의견을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장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법장 선생님도 자주 이렇게 하면은 참여 꼭 하실 거죠? 뭐 좋은 기회가 예. 있다면 제가 동참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거면은 언제든지. 박지원 소장님도 자주 참여하실 거죠? 네. 예. 오늘 제가 대담을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 팀워크가 최상이에요. 이게 대면으로 하면은 서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막 지지부진 늘어지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데 정확히 지루하지도 않게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한 대담은 정말 훌륭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 사회적 역할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 한번 해주시니까 또 힘이 나네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좋은 지면에다가 잘 실어가지고 나중에 꼭 또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